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볼 주제는 물론 이제 몇 경기 아직 안 했지만 올 시즌 지금 시작하고 나서 지난 시즌 대비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아주 좋은 클럽들에 관한 유럽 축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저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업그레이드 1등이 토트넘인 것 같아요. 토트넘이 가장 극적인 반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유럽 리그 네. 우리가 통상 잘 알고 있는 4대, 5대, 6대 리그, 오늘 다른 클럽들 얘기도 하겠지만 토트넘이 전체 1등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팀 스타일이 일단 너무 많이 달라졌죠. 네. 극단적인 수동적인 축구, 약간의 수비 위주의 축구에서 정말 재밌는 적극적인 축구와 역동적인 재미, 또 선수들의 위닝 멘탈리티,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토트넘이 결과, 과정 모두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가장 극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 팀으로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임명돼서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또 우리 팬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토트넘이라는 생각인데, 근데 토트넘뿐만 아니고 지난 주말 보면은 밀란 더비에서 5골을 터뜨린 인터 밀란이라든가, 네. 이 인터 밀란이 5대1로 AC 밀란을 누르면서 5경기 연속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밀란 더비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라고 하고요. 5대1 스코어를 낸 것도 1974년 이후에 또 처음 있는 일이 되나서 인테르 팬들에게는 정말로 또 기쁜 밀란 더비가 됐는데, 인테르 같은 경우도 나간 선수들이 사실은 루카쿠 선수 나갔죠, 제코 선수 나갔죠, 나갔고. 스크리니아르, 브로조비치, 오나나 골키퍼까지 나갔잖아요. 네. 근데 들어온 선수들을 보면 얀존모 골키퍼 들어왔고, 마르케스 튀람 선수 들어왔고, 또 아르나우토비치 선수, 파바르 선수, 클라센 선수, 프라테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영입이 됨으로써 나간 선수들을 충분히 메우고 남음이 있을 정도의 영입을 잘했고, 이미 또 팀에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데다가 거기에 새로움이 또 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르가 올 시즌 봤을 때는 세리에아에서는 분명히 가장 강해 보이는 팀인 거는 맞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 리빌딩을 굉장히 잘했고요. 여기에 이제 브라이튼은 놀랍죠. 브라이튼은 대단하죠. 네. 사실 데제르비 감독이 지난 시즌 부임 직후에도 브라이튼의 팀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후방 빌드업의 숫자나 체계도 더 확실하게 갖춰지고, 무엇보다 중앙의 숫자를 늘리면서 상대 수비에게 늘 이지선다의 고민을 안기는 팀이 됐습니다. 이제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NC소와 같은 자원들이 있을 때 안쪽으로 파고드는 선수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래서 수비가 브라이튼 상대로 중앙을 막으려고 하면 측면 넓은 공간에서도 침투하는 미토마 같은 선수들이 늘 대기 중이니까 측면을 막아야 될지 중앙을 막아야 될지 늘 애를 먹게 만드는 팀이 저는 지금 브라이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브라이튼을 상대하는 팀들이 어느 정도 간격을 잘 맞추면서 수비를 펼치고 있어도 그 브라이튼 선수들의 이른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선수들의 유기적인 공간 움직임이 결국은 여기에 균열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데제르비 감독의 주가도 날이 갈수록 더 오르고 있습니다만, 브라이튼은 또 좀 전에 인터밀란처럼 놀라운 것이, 사실 근년에 떠난 선수들을 보면 맥칼리스터, 카이세도 선수 올 시즌에 또 떠났죠. 사실 아주 예전부터 하면은 예를 들어 벤 화이트 선수부터 시작을 그쵸. 해서 아스날로 갔고. 비수마니, 트로사르니, 여기에 또 쿠쿠렐라 선수, 쿠쿠렐라. 이런 네. 정말 떠난 자원들이 좀 만만치 않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가도 브라이튼은 끄떡이 없어요. 시스템이 네. 참 건재한 것 같아요. 네. 특히 데제르비가 오고선 그 시스템이 더 건재해진 생각이 들고, 브라이튼은 어린 선수들에 대한 그 스카우팅이 굉장히 잘 되죠. 구단주부터 팀의 전체적인 수뇌부들이 스카우트 시스템을 보면 데이터를 통한 선수들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고, 그를 통해서 그 스카우팅의 범위가 대륙을 가리지 않고 되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파라과이 국적의 유망주, 네. 그게 정말 NC소 같은 선수들이 되겠죠. 이런 타대륙의 굉장히 매력적인, 하지만 잘 안 알려진 유망주들을 다른 팀들보다도 일찍이 데려오는데 브라이튼이 굉장히 능한 것 같아요. 파라과이, 에콰도르, 그쵸. 아일랜드, 아일랜드. 에반 퍼거슨 선수요. 네. 아일랜드, 일본, 정말 전 세계 대륙을 망라하는 유망한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클럽들과 경쟁이 심하게 안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특히 이제 주말 경기에서 나왔던 그 멤버들 데려올 때 그 액수들의 총액이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오히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차이가 워낙 커서 그걸 좀 보도하는 영국 언론의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웬만한 스타 선수 연봉값도 안 되는 돈이 브라이튼이 그라운드에 내보낸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브라이튼 부상자도 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시소가 장기 부상을 당했건 에반 에반 퍼거슨도 퍼거슨이 못 그렇고. 나오건 뭐 에스투피냐니 네. 못 나오건 그런데 뭐 그 자리들이 다 메워지고 뭐 또 시몽 아딩그라 같은 선수 잘해주죠. 뭐 램프티 선수도 나오면 잘해주죠. 그러니까 뭐 솔리마치 선수도 없는데 또 네. 그게 별로 드러나지 않았었고. 최근에 또 데니 웰백이 최전방에서 연계 능력 움직임이 아주 좋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브라이튼의 시스템 축구는 정말 뭐 선수가 누가 나가건 아니면은 특정 경기에 뭐 부상과 징계로 인해서 누가 빠지건 별로 이게 타격을 안 받으면서 유동적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들은 이거 굉장히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브라이튼처럼 하면 충분히 생존과 매력적인 순위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지난 시즌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봤을 때는 막 극적인 반등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흐름 자체를 시즌마다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초반의 출발이 올 시즌도 매우 좋고 결과 이상의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참 브라이튼도 눈이 가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터밀란도 그렇고 뭐 브라이튼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도 순위가 낮았던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극적인 엄청난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말 경기에서 또 다들 인상적인 플레이를 해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은 모습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팀 얘기를 일단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손흥민 선수의 네. 토트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 토트넘의 어떤 전술적 변화랄지 이런 부분 또 예를 들어 뭐 비수마 선수랄지 뭐 사르 선수랄지 뭐 포로 선수 이런 선수들의 자신감 상승과 더불어서 선수들의 변화 이런 거는 여태까지 또 많이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이번 그 회차의 토트넘 이야기는 특히 이제 후반부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 터졌던 그 용병술 네. 그리고 선수들의 정말 끝까지 하고자 하는 역전시키고자 하는 어떤 정신력 그런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테코글루의 그 공격적인 스타일은 사실 보는 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토트넘 경기 참 보는 맛이 있다, 재밌다, 주말이 기다려진다 등등의 반응을 이끌겠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뛰는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축구 선수들은 웬만해선 더 즐겁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그 공을 가진 상황이 오랫동안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 공을 가지기 위한 능동적인 움직임이 포지션을 막론하고 선수들에게는 늘 나와야 한다는 거를 뜻하는 바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동적인 축구를 할 경우에는 공을 가진 상황 자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약속된 플레이가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선수에게 보내야 될지 근데 패스길이 안 보여서 늘 멀리 차거나 항상 일정하게 해리케인에게 의존을 하거나 네. 등등의 상황들이 사실 이전에 수동적인 축구에서 많았거든요. 상대가 오래 볼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져요. 네, 그 당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피로감이 쌓인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수비력을 가진 팀이어도 계속 그렇게 피로감이 누적되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팀이 벌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능동적인 축구를 통해서 선수들이 더 오랫동안 공을 가지게 된 점, 그리고 움직임이 지금 토트넘 경기를 보면 굉장히 후연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들어갈 땐 또 다른 누군가는 뒤를 커버해주고 유기적으로 위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고 있는데 선수들끼리 그 합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가 준비한 대로의 내용이 실전에서 나오는구나. 이전에는 분명 토트넘 경기에서 이렇게 합이 잘 맞는 모습,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 간에 합이 맞고 팀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동기부여도 역시 플러스 배가 되겠죠. 그런 점들이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것이 위닝 멘탈리티가 만들어지는 데 많은 역할을 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경기에서 특히 나타났던 물론 이제 다른 감독들도 그런 교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정말 골이 필요할 때 한 명의 센터백만 남겨두고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교체를 했었는데 거기서 또 가장 특이했던 거는 히샬리송 선수를 선택을 하고 쿨루셉스키 선수를 그대로 놔뒀는데 네. 이게 멋지게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놀라운 교체였죠. 콘테는 이전에 첼시 때도 그랬고 이전에 맡았던 팀들마다 좀 다소 늦은 교체 타이밍에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인테리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오면서 첫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전 때부터 팬들에게 가장 체감됐던 차이점은 이 감독 교체를 굉장히 빨리 하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팬들에게 체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빠른 교체 타이밍,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과감한 선택을 내리는 이런 교체가 어떻게 보면 벤치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나도 경기에 나설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많은 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분명 나한테도 기회가 올 거야.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저는 불어넣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경쟁심도 고양을 시키는 네. 거고 그러니까 89분에 교체하는 거랑 뭐 한 69분에 교체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교체 타이밍이 지금 벤치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굉장한 동기부여를 고취시킬 수 있고 이것 또한 팀 분위기와 위닝 멘탈리티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번 셰필드전의 승리에도 역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체의 어떤 성과를 보면 그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쿠루셉스키가 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존슨과 쿠루셉스키는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오히려 존슨이 안으로 들어가고 쿠루셉스키가 넓게 벌리기도 하고 킥이 좋은 포로는 뒤에 남아서 킥을 통해서 계속 박스로 볼을 좀 건네는 그런 형태의 오른쪽 역할 분배가 나왔는데 이 교체가 적중을 했죠. 넓게 빠져있던 쿠루세스키보다는 아무래도 안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브레넌 존슨 투입 이후에는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더 왼발을 골대 쪽에 가깝게 조준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졌고 거기서 쿠루세스키가 중앙에 가깝게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틈이 나왔을 때 막판 역전골을 넣었던 게 이제 쿠루세스키가 되었던 거죠. 이제 토트넘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포지티브한 형태의 축구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뭐 이른바 뭐 침대 축구를 뭐 했다 뭐 이런 좀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예전의 토트넘에 비해서는 올 시즌의 토트넘은 사실 셰필드처럼 나오는 상대들을 상대해야 될 빈도는 높아질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럴 때는 결국은 히샬리송 같은 선수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좀 이 선수가 최근까지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좀 위축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했었죠. 아마 그 심리 치료도 런던에서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히샬리송이 그래도 좀 본인의 어떤 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몸으로의 경합이나 이런 플레이, 약간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그 경합과 공중볼 획득의 성공률이 매번 높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 유형의 공격수이기는 하지만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는 사실 에버튼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뛰면서 보여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히샬리송이 뭔가 경합을 해줘야 될 때 아니면 뭔가 활동량을 보여줘야 될 때 그런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충분히 히샬리송이 토트넘 공격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흥민 선수도 히샬리송과는 다른 유형의 또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죠. 빠른 배우 침투를 통해서 계속 상대 수비의 뒤를 눌러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비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을 벌려서 그 사이에서 메디슨이나 파페사르, 우도기 같은 선수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능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히샬리송이 상황에 따라서는 분위기 반전의 카드로는 꽤 요긴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샬리송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도 얻었을 것이고 역시 쓰임새가 있는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이번 셰필드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두 가지 케이스가 될 텐데 정말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처럼 시간 끌고 내려앉아서 토트넘의 공격을 계속 받아내고자 하는 극단적인 이제 실리 컨셉으로 나오는 팀을 상대할 때도 히샬리송 같은 선수의 존재는 분명히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토트넘이 강팀들과의 대전에서 주말에 일단 아스날을 만나요. 네, 하여튼 저도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강팀들과의 대전에서 마지막 순간 한 골 싸움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궁극적으로는 결국 히샬리송 선수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컨셉 자체가 아무래도 토트넘도 실점을 할 확률은 항상 뒤쪽에 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상대에게 한 두어 골 내준다면 결국은 그거를 또 골로서 벌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히샬리송 같은 조커 카드도 사실은 토트넘의 정말 막판 정말 득점을 몰아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발은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히샬리송이 아직 확실하게 에버튼 때 한창 좋았을 때 폼을 다 회복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기가 안 풀릴 때 조커 카드로는 확실히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이번 경기였다고 좀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주장이자 또 인싸로서의 네. 역할. 그날 그 셰필드 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또 히샬리송 선수 앞장서서 이제 네. 밀어주면서 팬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을 수 있게끔 히샬리송이 오늘의 영웅이다 라는 네. 거를 이제 주장으로서 또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 히샬리송 선수도 상당히 좀 고맙게 느꼈을 것 같은데 이명철 의원 지금 손흥민 선수 어떤 주장 역할, 뭐 인싸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계속 이제 동료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또 이번 히샬리송에 대한 코멘트를 보더라도 팀원을 잘 챙겨주고 있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경기 이후에 셰필드전 끝나고 했던 인터뷰를 보면 히샬리송처럼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히샬리송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해가 된다. 이번 경기에서 히샬리송의 활약이 좋았고 잘 이겨내서 앞으로 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 메시지를 건넸거든요. 또 이전에 히샬리송이 부상을 당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먼저 걱정해주기도 하고 컨디션을 물어봐주기도 하는 등 이미 동료들을 잘 챙겨주는 이 인싸의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사실 많이 보여줬었어요. 동료들 역시 주장 손흥민에 대한 지지를 많이 하는지 손흥민 선수 인스타그램을 보면 경기 끝나고 캡틴하면서 하트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 토트넘 동료 선수들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그걸 안 하. 저는 SNS를 전혀 안 하니까 잘 몰랐는데. 네. 근데 그 SNS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되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그 글에 열띤 반응을 보이는 팀원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주장과 또 동료 선수들의 소통과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 교감이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예 얘기를 했죠. 주장단에 대해서 이번에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슨도 부주장이 있고 손흥민 선수는 아예 주장에 올라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는 지금 스쿼드 내 주장단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디슨 선수도 지금 펼쳐 보이고 있는 기량 생각하면 다른 구단들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리그들에 비하면 메디슨 선수도 결코 싼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량과 역할에 비해서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꽤 싼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잉글랜드 선수잖아요. 네, 잉글랜드 내에서 잉글랜드 선수는 가격을 더 받게 되는데 그걸 고려했을 때 확실히 저렴한 금액이죠. 네, 수비진도 반더벤 선수가 오면서 결국은 보강이 됐고 그리고 메디슨 선수 왔고 또 솔로몬 같은 선수 데려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뭐 빅클럽들과의 엄청난 경합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선수잖아요. 네. 이런 날짜 영입이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적 시장도 토트넘이 아주 영리하게 잘 보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 판더벤 선수도 수비에서 워낙에 잘해주고 있어서요. 네, 저는 네. 판더벤의 커버해주는 능력 그리고 빌드업 능력 여러 가지로 판더벤 선수의 활약도 지금 토트넘에서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비카리오의 선방도 눈부십니다. 네, 이명철 위원의 그 가성비 영입 그러니까 네. 메디슨도 싸게 산 편이고 뭐 다른 선수들도 결국은 정말 필요한 곳에 보강을 했는데 토트넘이 가성비 면에서도 상당히 성공했던 여름이었어요. 맞습니다. 토트넘 팬분들 입장에서도 여름에 정말 보물들이 왔다. 새로운 주장, 새로운 선수들, 새로운 감독 정말 날개를 달고 있는 토트넘의 올 시즌 초반의 행보인데 강팀하고의 경기를 이제 봐야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굉장히 종합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종합을 해볼 때 토트넘의 상승세는 쉽사리 꺾이진 않겠죠. 저는 좋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물론 리그를 진행하다 보면 한두 경기 패할 수도 있고 사실 예기치 못할 때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아직 결국은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좀 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브레넌 존슨과 같은 선수는 아직 뚜껑을 다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위기가 시즌 중에는 분명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토트넘 호스퍼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방향성이 좋다는 부분을 어느 순간인가 팬분들이 항상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어떻게 보면 정말 빅리그 경험도 없었었고 이제 그런데 이런 감독이 와서 아주 트렌디한 성공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제 K리그에도 예를 들어 뭐 이정효 감독도 언젠가는 외국에 가서 한번 이제 해보겠다라는 어떤 본인의 그 포부 같은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우리 팬들도 그런 걸 이제 바라고 있고 꼭 뭐 이정효 감독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지도자들도 언젠가는 좀 그렇게 되는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의미에서 물론 이제 언어권 자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또 성공 시대를 열어젖히고 있는 거를 보는 거는 상당히 또 즐거운 일인 것 같고 이제 아스날을 또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또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시즌인데 그런데 아스날도 뭐 한 골 차가 됐건 뭐 아주 작은 차이가 됐건 어글리하게라도 어쨌든 이기고 있거든요. 구디슨 파크에서 특히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겼죠. 네, 첫 승점이기도 하고. 구디슨에서의 승리는 한 골 차라도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였죠. 이거는 지난 시즌보다 더 발전된 성과이기 때문에 아스날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리버풀도 순위 상승, 성적 상승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있죠. 왜냐하면 지난 시즌 후반기 때는 성적이 좋았지만 1년 전 이맘때로 돌아가면 리버풀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달라진 중앙 미드필더진 맥칼리스터, 소보슬라이, 뭐 여기에 이제 커티스 존스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맥칼리스터가 남미 월드컵 예선의 여파 때문에 이번 그 울버햄프 원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소보슬라이의 영향력은 여전하고 여기에 더해서
역시 살라를 필두로 공격진이 만들어내고 있는 한방들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더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토트넘 브라이튼과 더불어서 업그레이드 기미가 또 강렬한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있다면 역시 이제 리버풀이 될 텐데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리버풀도 주말에 아주 또 화끈한 역전 드라마를 또 펼쳐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리버풀은 요즘 뭐 골을 좀 먹어도 결국은 그 이른바 본프레의 축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확실히 네. 그 화력과 공격력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클롭 감독의 미세한 변화가 또 성공적이었는데 그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클롭 감독이 하프타임 중 변화를 줬는데 일단 맥칼리스터 선수가 몸이 무거웠잖아요. 그 맥칼리스터를 아예 빼고 공격적으로 숫자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포메이션상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울버햄튼의 측면이 역습에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그 측면을 아예 못 올라오게끔 리버풀이 공격으로 더 누르겠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3-2-4-1의 형태로 로버슨이 뒤에 남아있는 형태, 이전에 정상적이었던 좀 뭔가 리버풀이 항상 써왔던 플레이는 전반에 고수했다고 한다면 후반에는 4-3-3 형태에 가깝게 돌아왔습니다. 네. 올 시즌 클롭 감독은 3-2-4-1 전술과 4-3-3 전술을 그때그때 혼용하는 전술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울버햄튼처럼 3-2-4-1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고 측면의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리버풀이 고전한다라고 느낄 때는 클롭 감독이 좌우 풀백을 모두 전진시키는 방향으로 2-3-5 혹은 2-2-6에 가까운 이런 형태로 전술 변화를 최근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진이 더 안쪽으로 좁혀지면서 울버햄튼 수비를 그냥 박스에 가둬놓고 끊임없이 리버풀이 펀치는 날렸던 게 후반전 역전승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클롭 감독이 뭐 전술적 총기를 많이 잃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근년에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변화는 어쨌든 클롭 감독이 여전히 전술적 총기가 남아 있다는 뭐 증거 아닐까요? 일단 지금 리그에서도 계속해서 무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 3-2-4-1 전술, 아놀드 시프트가 나왔던 전술 이후로는 클롭 감독의 전술 플레이는 다시 한창 좋았을 때처럼 최근에 리듬을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전에 다소 아쉬웠던 시기를 만회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 맥칼리스터가 피로도가 꽤 누적됐음에도 선발로 기용했던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걸 본인의 전술 변화를 통해서 잘 만회한 클롭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의 인테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인테르, 브라이튼, 토트넘, 리버풀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요 클럽들 중에서 그 업그레이드 1등상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토트넘이 맞는 것 같죠? 이거는 토트넘이죠. 네, 네, 네. 가장 극적인 반등, 모든 면에서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업그레이드 반등, 저도 토트넘 스퍼를 1등으로 꼽습니다. 지난 시즌 대비 업그레이드가 확연해 보이는 칭찬받을 만한 클럽들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 원투펀치 TMF는 이 클럽들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클럽들을 다음 편에 다시 이명철 해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단 이 코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